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돈 좀 제대로 모아봐야겠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불려서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300만 원, 500만 원쯤 쌓여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1억 모으기 챌린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절약도 해보고 가계부도 써봤는데 막상 통장에 남은 거는 고작 10만 원? 남들이 좋다고 한 통장 쪼개기, 지출 카테고리 나누기 다 해봤는데 계좌는 그대로 제자리 답답했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 돈 모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제로 돈을 불려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았을까? 방법을 좀 구해봤는데요. 오늘 그 돈 모으는 전략 중 제가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대출이 무서운가요? 대출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우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가난해지는 마인드였어요. 이 마인드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절약만이 살 길인 줄 알고 앞뒤 없이 절약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약속도 줄이고 버스 타고 다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자르기. 활용 점정은 엑셀 양식 다운받아서 가계부 쓰기. 절약하는 동안 유리 멘탈인 저는 이제 맨날 맨날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나의 자아하고 절약하는 자아 사이에 말이죠. 아니 소비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절약하는 거는 정신 승리라고 생각해요. 이 멘탈 한번 깨지면 절약해서 모은 돈 한 번에 쓰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어느 날 이 멘탈이 깨지고 나서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고 그냥 남들이 하는 절약 방법으로는 저는 좀 유의미하게 '돈을 모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메타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 보게 된 재테크 입문 영상. 엄청 유명한 EBS 자본주의를 보게 됐어요. 그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는 자본주의 구조를 알게 되었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대출을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더 유리해진다고?' 이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물건값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똑같은 짜장면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는 현상이죠.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 이렇게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아반떼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1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아반떼를 사서 제가 잘 타고 다녔죠. 갚아야 될 1년 뒤 제가 산 아반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4천만 원이 되었어요. 이제 1년 전에 대출한 2천만 원으로는 아반떼를 살 수가 없는 거죠. 1년 전 대출받을 때 2천만 원은 아반떼를 살 수 있는 가치였는데 1년 뒤 갚을 때는 2천만 원으로는 경차를 살 수 있는 돈의 값어치가 되어 버린 거죠. 저는 똑같이 2천만 원을 갚았지만 실제 돈의 가치가 줄었으니 경차값을 갚은 셈이 되는 거죠. 대출받은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위너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은 무서워. 대출이자 아까워.'라는 생각은 정말 가난한 마인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본주의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최근 발간한 책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에서도 이 부분을 폐포처럼 다뤄줬어요. 돈은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요즘 기사에서 즉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럼 이 새로 만들어지는 돈, 제일 먼저 손에 넣는 수혜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정부, 은행, 대기업,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할 각오가 될 대출자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제일 먼저 손에 넣고 바로 쓰게 되죠. 월급쟁이인 우리에게 그 돈이 닿을 때쯤이면 내가 예전에는 기꺼이 사고도 남았을 자산 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은 이미 너무 오른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저축하고 마련한 돈으로는 아파트를 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우리는 저축만 하다가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출을 해야겠다.' 이 생각의 전환이 바로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부동산 매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1억 대출을 했어요. 대출을 실행하니까 원리금하고 대출 이자가 매월 따박따박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제 절약 시스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돈 모으는 전략입니다. 절약보단 대출로 강제 절약하는 환경 세팅이 포인트입니다. 그전에는 있는 돈을 얼마나 더 안 쓰고 모으냐였다면 지금은 남은 돈으로 어떻게 운영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전략을 알고 나서 대출 후에 저의 삶과 멘탈은 좀 더 많이 편해졌어요. 이게 강제적으로 나간 원리금하고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니까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금액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저절로 검소한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해외여행부터 줄이게 되었고 쓰고 싶어도 사실 쓸 돈이 없으니까 쓸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어요. 역시 강제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스장 1 년권 끊었을 때보다 PT 10 회권 끊었을 때 트레이너와의 이제 약속 때문에 오프라인 참석률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남은 금액에 맞춰진 생활 패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매수한 부동산의 전세금도 올라 2년 뒤에는 전세금 상승분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4.1 억에 매수를 했다가 7.8 억에 매도를 했으니 3.7 억의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었죠. 이렇듯 1억 대출을 갚아 나가는 동안 그 대출로 인해 강제 절약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1억 대출로 마련한 자산의 상승분까지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대출이란 이제 무서운 존재, 이자가 아까운 존재가 아닌 나의 절약과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반려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닌 자산을 사기 위한 좋은 대출을 실행해서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좋은 자산을 찾는 방법, 찾기 위해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경험담에서 좋은 아웃풋을 낸 부분만 이제 추려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저의 경험담이나 같이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자산을 찾아 빠르게 좋은 대출을, 나의 반려대출을 일으키시죠. 감사합니다.